안녕하세요, 지원전쌤이에요. 오늘은 지난 6월 4일에 치러진 202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세계사 심층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표지 이쁘죠? 나날이 갈수록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제 자랑 좀 해봤고요. 분석서는 이제 처음 시작은 경향과 난이도, 다음 단원별 출제 분류표 어떤 날에서 얼마나 나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요. 다음에 각 문항별로 심층 해설,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쥐어짰어요. 여러분, 마른 오징어도 쥐어짜면 물이 나온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 들어봤나요? 그것처럼 있는 개념 없는 개념 알아가야 될 거 짝짝 제가 짜가지고 싹싹 담아놨습니다. 오케이?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담아놨고요. 특히 이거 4번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데 제 개념 교재에는 왕한석 신법에 대한 내용이 여기 이름들만 있어요. 이제 기존에는 수능에 내용을 물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안 넣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조금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부 넣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 열심히 외워주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내가 정말 열심히 곡을 들여서 만든 이 분석서는 무료예요. 무료. 6개월 분석서는 항상 무료로 드리는데, 내가 무료로 드리면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 뭘까요? 열심히 공부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 번 보고 완벽하게 보고 한 글자라도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오케이?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응? 그러니까 열심히 봐주길 바랍니다. 공짜라고 받아놓고 저기 어느 폴더 어디에 이렇게 구석탱이 박아놓지 말고요.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난이도부터 간단히 살펴볼 건데, 올해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육모 동사보다는 살짝 어려웠거든요, 세계사가. 근데 둘 다 어쨌든 1등급 컷이 48점이고요. 동사는 생각한 것보다 등급 컷이 낮고, 세계사는 생각한 것보다 조금 높아요. 그래서 애들이 잘 풀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작년 육모 수능보다는 쉬웠어요. 이 동사도 그렇지만 작년 육모 수능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절대 이렇게 쉽게 수능에 안 나와요. 지금 올해 이번 6월 모의고사 때 재수생이 한 75,000? 7만에서 8만 사이에 봤다고 해요. 재수생이. 그러니까 현역 빼고 N수생 포함해서 N수생만 6월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하시길 수능에는 이 N수생이 이제 6월 이후에 들어오고 또 9월 이후에 들어와서, 그리고 또 육모 구모를 응시 안 하는 N수생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20만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해요. N수생이 여러분 지금 고3 인원이 한 대략 40만, 40대 후반 될 거거든요. 한 48만?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3분의 1이 N수생이죠. 여러분, 이러면 굉장히 수능을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평가는 계속해서 N수생을 기준으로 난이도를 맞추겠다고 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쉽게 못 냅니다. 왜 이렇게 쉽게 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무슨 의도가 있을까? I don't know. 대신 그래도 세계사는 뭐를 보여줬냐면 EBS 연계가 될 거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EBS 수능 특강 그 OT에서도 말씀드렸죠. 작년 6구 수능 분석된 내용을 전체 다 보여줬는데, 수능은 보통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사이에서 체감되는 연계가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체감 연계가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왔다 갔다 할 건데, 우리 사탐은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차이가 그래도 아는 걸 풀면 수능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거 하나 맞추면 등급이 왔다 갔다 하잖아, 사탐은. 그러니까 꼭 보셔야 돼. 이번 6월 모의고사 세계사는 이렇게 네 문제는 연계를 했다고, 물론 대부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이해가니? 그래도 평가원이 우리 이렇게, 근데 작년 9월 모의고사 세계사도 EBS 연계가 한 4-5개 됐거든요. 물론 난이도는
EBS 연계하면 좀 쉽게 내는 것 같아. 그렇지만 많게까지 연계할 수 있다. 너네 EBS 꼭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 세계사는 결국 이 EBS 연계를 강조했다라고 느껴집니다. 6월 모의고사 세계사는. 오케이?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7번 문제였고 시기를 파악하는 문제인데 당나라로 사사왕조 페르시아를 파악했어야 됐고요. 새로운 소재는 러시아 튀르크 전쟁이랑 인도 국민회의가 출제된 것이 좀 신소재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등급컷은 EBSI 기준 오늘 6월 8일 월요일인데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생각보다 잘 본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아주 좋습니다. 바람직해요. 결국 이 난이도로 나오면 큰일 난다. 수능 때 이 난이도로 나오면 하나 틀리면 3등급이 되는 또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세계사가 언제 그랬냐면 가장 최근엔 2020학년도 2019년에 봤었을 때가 그때 세계사랑 윤사가 하나 틀렸더니 3등급이 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절대 올해는 특히 마지막 수능이잖아.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여기서 3등급 하나 틀려서 3등급 된다? 2등급 빵꾸 난다? 평가원장 사퇴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떠야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마 어렵게 난이도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답률 탑5를 보면 가장 어려웠던 게 7번 사사왕조 페르시아. 근데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오답률 55.9%밖에 안 된다라는 건 아이들이 잘 푼 것 같아요. 대부분 아이들이 잘 풀었던 것 같고 그 작년 6월 모의고사나 작년 6월 모의고사랑 수능 같은 경우가 등급컷이 45, 6점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정도로 되려면 70% 넘는 게 두세 개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오답률 70%가 넘어야 돼. 근데 그 정도로 나올 거라고 대비를 하세요. 아시겠죠? 7번 사사왕조 페르시아 그리고 4번 송나라 왕한석 내용이 어려웠을 것 같고요. 12번 2차 세계대전 나는 이거 왜 틀렸는지 잘 모르겠어. 이게 연표 문제다. 근데 얘들이 연표를 아직은 6월이라 제대로 암기를 못해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제국주의 이건 진짜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렇게 외우라고 목이 찢어져라 얘기를 했는데 13번 러시아 튀르크 전쟁 이건 처음 나와서 애들이 좀 생소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렇다. 보시고 단원별로는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넷, 다섯 각국사가 많이 나왔어. 둘, 넷, 6개죠. 특히 인도사가 또 2문제가 근대사 파트에서 또 등장을 했네요. 그래서 아니다 19교는 무굴제국이구나. 무굴제국 이게 인도 근대사. 그래서 이렇게 출제된 것 같고요. 2차 세계대전 현대사는 확실히 6월 모의고사에서는 매년 보지만 동세사 둘 다 현대사에서는 힘을 빼는 것 같아. 애들이 여기까지 공부를 아직 완벽하게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앞쪽 단원에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구모 물론 이제 또 작년 6월 모의고사는 다 어렵게 나와서 할 말이 없다만 9월 모의고사 가면 현대사도 좀 진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이제는 빈시험지에서 제가 이거 아닌데 잠시만요.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파라오 나일강 사제에서 무슨 문명? 항상 고대 문명 나오는데 이집트 문명이죠. 정답 1번 고대 그리스. 2번이 고대 그리스. 3번 메소포타미아 상나라 인더스 문명이죠. 틀리면 안 돼요. 자, 2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선 어디서만 정답의 키워드를 찾을 수 있냐면 가가 고창국이란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곳에 도호부를 설치했대. 당나라예요. 당나라는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 꼭 도호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당나라에 대한 설명이고 황소의 난을 계기로 쇠퇴했죠. 이건 서하 원나라 몽골에 대한 설명이고요. 품중정제는 위진남북조. 이건 청나라죠.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필리포스 2세는 아테네와 테베 중심의 그리스 연합군 상대로 전투를 벌였다. 이 전투에서 그의 아들 필리포스 2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죠. 물론 이제 필리포스 2세가 단독으로 출제되기는 쉽지 않지만 필리포스 2세의 업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건 아테네 그리스 연합군을 상대로 필리포스가 승리해서 필리포스 2세 때문에 그리스가 멸망했다로 알면 됩니다. 오케이? 그 정도만 필리포스 2세의 업적으로 알면 되고요. 알렉산드로스는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돼서 동방원정 단행했다. 너무 많이 나왔죠? 정답 5번이고요. 도편 추방제는 그리스 아테네의 클리스테네스고요. 밀라노 칙령 콘스탄티누스죠. 옥타비아누스고요. 테오도시우스. 밑줄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이게 이제 송나라 왕한석의 신법의 내용인데 균수법. 근데 균수법만 보면 한나라도 균수법을 시행했죠. 그렇기 때문에 균수법만 보고선 이게 뭔지 몰랐을 거고 면역전과 청묘법에 관한 내용까지 봐서 이게 왕한석 신법이구나 알았어야 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왕한석 신법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정말 자세하게 다시 작성을 해놨어요. 제가 제 개념 교재에는 이 이름들까지만 나와요. 그렇지만 평가원이 이제 내용까지 설명을 해준 이상 우리는 내용까지 알아야 되잖아요. 각 법에, 각 제도에. 그래서 전부 다 교과서에 있는 6가지 신법의 내용들 자세하게 제가 작성해 왔습니다. 크게 부국책, 그러니까 나라의 여러 가지 힘, 그래서 백성들을 많이 도와주면서 백성들이 성장해가지고 나라의 경제력이나 힘이 강하게 되는 부국책이랑 강병책이라 그래서 나라의 국방력,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부국책은 크게 어쨌든 경제적으로 성장하려는 제도, 강병책은 군사적으로 강해지려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청묘법은 농민들에게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런 거 있는데 국가에서 어쨌든 대출을 해주면 국가에서 해준 대출은 좀 이자가 싸요. 그래서 청묘법은 농민에게 이자를 싸게 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고 시역법은 소상인 뭐 작은 상인들 있죠. 지금으로 치면 뭐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뭐 물건 파시는 분들에게 싸게 이자를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거 두 개는 결국 내용은 같은데 대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청묘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모역법은 농민들에게 요역 대신에 요역은 세금 중에 하나인데 그 공사할 때 뭐 성을 짓거나 뭐 대운하를 만들거나 이렇게 공사를 할 때 농민들을 도와서 일을 시키는 걸 역요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역 안에 요역이랑 군역이 있는데 그 중에 가서 노동력을 바치는 걸 요역이라고 하는데 농민들은 농사를 짓느라 바쁘잖아. 그러니까 농민들에게는 요역 대신에 돈을 내라. 그거 면역전이라고 해. 여기 나오죠? 역을 면해주는 돈이야. 그래서 면역전을 대신 내면 요역에서 빼주고 그러면 나라는 정부는 그 돈을 가지고 실업자를 고용해서 요역을 그 사람들에게 시키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그게 모역법. 그리고 균수법은 한나라 때도 있었는데 정부가 이게 중국은 크니까 이쪽 A 지역에서 B 지역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A 지역에 쌀이 너무 많아서 쌀값이 폭락해요. 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있는 A 지역에 있는 쌀을 사서 반대로 B 지역엔 쌀이 부족해서 식량이 없으니까 쌀값이 폭등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 지역에 남는 쌀을 사서 B 지역에게 싸게 파는 거죠. 그러면 정부도 돈을 벌고 A 지역은 쌀값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요. B 지역은 어느 정도 쌀값이 내려가는 물가를 좀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정부의 재정 수입을 증대하려는 제도가 균수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균수법이 나오고요. 지금 이 내용, 우리 4번 문제에서 바라보는 내용은 왕한석의 신법을 다 비판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균수법은 상인들의 이익을 뺏는다 해서 문제고 면역전이나 청묘법은 국민들이 돈을 너무 많이 내야 돼서 문제다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보가법은 이제 강병책 안에 보가법과 보마법인데, 보가법은 농민들을 평시에는 마을 치안, 그러니까 경찰 역할을 하게 하면서 전쟁 시에는 전쟁에 참전시키는 제도고요. 보마법은 농민들에게 말을 기르게 해요. 그 말을 전쟁 시에 동원하는 제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6가지 내용 전부 다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 송나라인 거 파악했고요. 요나라나 전yen의 맹약을 체결합니다. 왕아석이 있을 때는 특히 북송이에요.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인사에 나는 당청 춘추 전국 시대의 진이죠. 5번 밑줄 친 세력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나크가 창시했고요. 특히 우상숭배와 카스 제도의 신분차별 비판, 그 다음에 이 세력은 펀자브 지방을 중심으로 확장했다. 어느 세력? 시크교 세력. 그래서 이 나나크가 창시했고 우상숭배와 카스 제도 비판, 그리고 펀자브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시크교에 관한 개념이니 전부 알아두면 돼요. 근데 시크교는 여러 번 나왔죠. 정답 5번이고요. 아브랑즈부가 이슬람 우대 정책을 하는 바람에 시크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힌두교, 나머지 종교들 다 탄압했죠. 그래서 시크교는 그거에 대한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알아두면 되고, 사치드탄 마우리 왕조 때, 이건 델리 수타 왕조 때, 굽타가 에프탈에게 멸망했죠. 간다라는 쿠샨 왕조에서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오면서 발달을 했습니다. 정답 5번. 자, 가 황제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몽골 원정을 떠났고요. 그 다음에 수람을 하고 조카를 폐위하고 정변으로 왕이 된 제3대 황제는 영락제입니다. 명나라 영락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금성 축조했죠. 궁기천은 청나라 옹정제가 세웠습니다. 이건 수 문제고요. 청강희제. 이건 주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 북위에 효무제 때 평성에서 로양으로 천도했죠. 그래서 이 두 나라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7번은 이제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예요. 이 문제의 힌트는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그러니까 가는 지금 보면 여기서 마침내 멸망하였다라고 나오잖아요. 가가. 근데 멸망한 시점이 언제냐면 당시 당이 건국된 지 40여 년 만이라는 힌트야. 당나라가 618년에 건국했었기 때문에 40여 년이면 658년이에요. 봐봐. 근데 이거 서아시아에 있는 국가인지는 알겠죠? 여기 이 지역에 있다라는 건 서아시아에 있는 국가 중에서 7세기 중반에 멸망한 국가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예요. 사산 왕조가 651년에 멸망합니다. 제가 이전에 그 간단한 총평 때 얘기했지만 이걸 세기까지는 알았어야 돼. 이게 몇 세기인지 이해하니? 지금은 이제 사후에 해설하는 거니까 정확한 연도를 설명해주지만 최소한 몇 세기에 멸망했고 몇 세기에 어떤 그러니까 국가별로 몇 세기에 생겼고 몇 세기에 멸망했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략 당나라가 7세기에 세워졌고 사사왕조가 7세기에 멸망했다라는 것만 알았어도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애들이 당나라만 보고 제일 많이 고른 게 뭐냐면 아바스를 골랐어요. 그러니까 아바스는 8세기에 건국이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사왕조 페르시아에서 만유교가 출현했고요. 이건 오스만 거고, 아시리아, 이거는 아케멘스 왕조 페르시아죠. 정답 1번. 이어서 8번 오메모리 뭐야? 자, 베르사유 궁전에 있고요. 태영왕으로 불리는 얘는 루이 14세죠. 콜베르 등했습니다. 상수시신은 프리드리히 2세. 비자팀의 레오 3세고요.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이거는 러시아 표트르 대제와 청나라의 강희제가 체결했죠.
다음 9번 가옥과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이제 이것도 EBS 연계인데 그 4차 십자군의 내용이 이번 EBS에서 강조가 많이 됐어요. 물론 이제 이게 너무 대놓고 4차 십자군이라 줘서 좀 이게 어려운 난이도 아니었어요. 4차 십자군이 어디를 정복하고 콘스탄티노폴리스 가이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고 라틴 제국을 세우죠. 그게 1204년이고요. 그 당시에 13세기에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로 갖고 있는 가는 비잔티움입니다. 여기 라틴 제국 있네. 4차 십자군은 베네치아 상인들이 주도해서 출발한 것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3번 호르텐시우스 법은 로마 공화정 때 만들어지고요. 얘는 아케페죠. 아케멘스 왕조 페르시아 이렇게만 쓸게요. 이건 프랑크 왕국이고요. 이거는 표트르 대제입니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정답 3번. 또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4차 십자군의 특징만 한 번 더 정리해두면 물론 이 개념도 했으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10번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개창한 가 막부는 가마쿠라 막부죠. 이런 게 좀 너무 쉽게 나왔던 것 같아. 힌트를 너무 대놓고 줬어요. 정답 원나라의 침을 2차례 받았고요. 이건 나라 시대 야마토 정권, 이 무로마치 막부 메이지 정부죠. 정답 5번입니다. 11번 이것도 이제 EBS 연계인데 이거 내가 지난번에도 보여줬죠. 이게 수능 특강 46페이지는 6번 문제인데 셀주크의 내용을 그대로 넣었어요. 특히 단단악한 전투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건데도 그대로 갖다 붙였죠. 오케이? 그만큼 이 문제를 대놓고 연기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바그다드 아바스 왕조의 침략한 부하 양조를 축출했다는 건 셀주크의 활동으로 너무 많이 나왔고요. 물론 이제 셀주크 자체가 평가원에 나온 건 처음이지만 이 아바스 왕조 업적은 아니고 아바스 왕조 때 있었던 사건으로 부하 영조가 침략했고 그걸 셀주크가 도와줬다라는 개념은 너무 많이 나왔고요. 여기는 우리가 셀주크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크리스티교 세력은 비잔티움입니다. 그래서 셀주크가 비잔티움 제국까지 들어가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고 그건 1차 십자군이었고 특히 거기서 비잔티움 제국과 전쟁을 했고 셀주크가 이겼다. 그래서 이거 십자군. 그래서 그 만지케르크 전투에서 비잔티움 제국 상대로 승리를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에서 셀주크가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 카스피해 근처에서 출발했다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단악한 전투는 사실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라 그렇게 지나치지만 가즈니 왕조가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알아는 둡시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가즈니 왕조 자체가 그 평권에서 강조되진 않지만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니 셀주크와 가즈니 왕조를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나왔으니까 알아둡시다. 오케이? 릴레크 제도는 오스만, 이건 티무르, 사파비. 요것이 이제 셀주크죠.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받았고 이게 우마이야 왕조. 그래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생각났던 게 셀주크가 11세기부터 14세기까지 존재했거든요. 그리고 가즈니 왕조는 10세기부터 12세기 존재해요. 그러면 둘이 겹치죠, 시기가. 그래서 두 국가가 같은 시기에 존재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충분히 엮어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전쟁 적들이 우리나라 수도 파리를 점령했대. 그러니까 수도가 파리인 나라는 일단 프랑스잖아. 근데 프랑스 파리가 침략한 적은 독일이고요.
얘네가 우리 수도를 점령한 다음 뭘 했냐 그걸 또 봐야 되는데, 남부 지역에 적들에게 협조적인 정부가 수립됐대. 이건 프랑스 BC 정부죠. 친독일 정권이고요. 우리 군이 싸우고 있어. 결국 우리 군은 적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조 해안으로 상륙했대. 우리가 적한테 침략당한 지 1940년에 침략당했는데 4년 만에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전개하는 상황인 거죠. 이해가지? 이 내용이 담긴 전쟁은 2차 세계대전입니다. 어렵지 않죠? 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45년까지 있었고요. 41년 정답 1번입니다. 1914년이고요. 독소 불가침 조약은 39년인데 전쟁 직전인 걸 알아야 돼. 2차 세계대전 직전에. 그래서 독일이 소련하고는 전쟁하기 싫으니까 독소 불가침 조약 체결하고, 또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자 체결하고 영국 프랑스랑 맞서서 이제 폴란드를 침공하죠. 이해가지? 그래서 곧바로 영국 프랑스가 독일한테 선전포고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되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1935년 1917년 연도 알아둡시다. 의회를 무시하고 반역한 국왕. 국왕은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징수하고자 했고 11년 만에 의회를 다시 소집했죠. 누구야? 찰스 1세죠. 결국 그것 때문에 왕당파랑 노예파가 내전이 일어났다. 청교도 혁명이죠. 내전을 일으킨 국왕은 찰스 1세입니다. 청교도 혁명 직전에 찰스 1세시기 때 권리청원이 제출되었고요. 명예혁명인 제임스 2세 때. 이건 차티스트 운동 때. 나폴레옹 1세 때인데요. 특히 이게 제1제정인지까지 알아둡시다. 나폴레옹 황제 때. 이건 찰스 2세 때 의회에서 제정합니다. 14번인데 14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얻어갈 게 정말 많은 문제예요. 그래서 같이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럽 각국에서 민족주의가 확산하고 있대. 이게 언제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게 19세기예요. 누구 때문에 유럽에서 민족주의가 확산돼? 나폴레옹 때문이죠. 나폴레옹이 정복전쟁을 너무 활발하게 펼치니까 각 유럽의 민족들이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나폴레옹에게 저항하자라는 민족주의가 확산됩니다. 이때 불가리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가 어디 사는지를 알았어야 되는데 이 세 나라가 발칸반도에 살아요. 불가리아가 발칸반도에 사는 건 이미 기출을 통해서 여러 번 나왔고요. 세르비아랑. 그래서 제가 또 개념 강의 첫 강에 세계사를 위한 세계지리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시겠죠? 어쨌든 얘네가 발칸반도에 살아. 그럼 19세기 발칸반도를 식민지게 하고 있었던 가는 누구야? 오스만인 걸 찾았어야 돼요. 이해가니?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계속 오스만에게 독립을 요구하는 가운데 19세기 이런 상황에서 19세기에 흑해 방면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한 나라가 있네. 이 나라가 누구예요? 러시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러시아가 흑해 방면으로 내려와서 오스만과 처음 벌인 전쟁이 크림 전쟁이에요. 그때는 오스만이 이겼지만 이 전쟁 결과 산스테파노 조약이 체결되고 나가 발칸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했죠. 누가 이겼다라는 얘기야? 나가 이겼다라는 얘기죠. 나가 이겼으니까 발칸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했겠지. 그럼 반대로 가는 발칸반도에서 영향력이 없어지고. 이해가죠? 그래서 이 전쟁은 크림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 튀르크 전쟁이요. 이게 1877년부터 78년까지 있었던 전쟁입니다. 요거 교과서에 나오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이어서 제가 러시아 튀르크 전쟁 이후에 오스만 제국의 발칸반도 상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나 국가가 찾았잖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 튀르크 전쟁 이후의 상황까지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지금 사료에 나온 전쟁이 러시아 튀르크 전쟁인데 여기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패배했어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여기 나오듯이 발칸반도의 식민지를 대부분 상실해요. 그리고 반대로 러시아가 발칸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죠. 이 조약이 산스테파노 조약입니다. 여기 나오는데, 근데 이 산스테파노 조약 이름은 교과서에 안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뭐가 교과서에 있냐면, 오스만 제국은 러시아 티르크 전쟁 이후에 발칸반도에서 영향력을 상실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해외 식민지를 대부분 상실했다라고만 나옵니다. 여기가 이해가니?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발칸반도에서 대부분의 식민지를 상실했다. 그게 산스테파노 조약이다. 나왔으니까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발칸반도에 있는 이런 애들이 독립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몇몇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가 발칸반도까지 세력을 확장하는 게 싫은 거야. 러시아는 땅덩어리 하도 큰데 더 커지는 게 싫은 거지. 이해가죠? 그래서 비스마르크 주도하에 베를린 회의를 개최합니다. 근데 이거 교과서에 없어요. 이거 교과서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랑 헷갈리는 거냐면, 베를린 회의가 두 번 있어요. 이게 1878년이고요. 교과서에 나오는 베를린 회의는 나중에 1884년에 나오는 베를린 회의예요. 지금 이 사료에 나오는 이 베를린 회의 있죠. 이 1878년 건데, 1878년의 베를린 회의는 발칸반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최한 거고요. 비스마르크가. 이 1884년의 베를린 회의도 비스마르크가 개최하긴 하는데, 저 1884년의 베를린 회의는 아프리카 분할을 어떻게 할 건지 유럽 국가들끼리 결정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 제국주의가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교과서에 있어요. 근데 요거는 없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강사분들도 제대로 확인을 안 하니까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요거는 교과서에 없다. 베를린 회의가 두 번인데 헷갈리지 말자. 오케이? 그치만 여기 문제에 나왔으니까 설명을 해보면, 비스마르크가 1878년에 베를린 회의를 개최를 한단 말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유럽의 대부분까지는 아니고 유럽 몇몇 국가들이 러시아가 발칸반도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발칸반도에서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를 일부 인정해줘요. 조금 몇 개 국가에서는 오스만 제국 식민지를 계속 유지시켜 준다고. 왜? 러시아 세력이 발칸반도까지 확장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해 가나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1878년에 결국 발칸반도에서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가 일부 유지된 상태로 흘러갔어요. 근데 1908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교과서에서 이건 배웠죠. 오스만 제국의 청년 티르크당 개혁운동. 그래서 청년 티르크당이 집권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펼치는데, 얘네가 대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개혁을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뭐를 하냐면 극단적 티르크 민족주의를 주장해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에 대항해서 독립을 하려는 여러 국가들을 마구잡이로 탄압합니다. 그래서 그 국가들의 독립운동을 전부 탄압해요. 하지만 오스만 제국은 계속 힘이 약해지고 있었고, 결국에 1차 발칸 전쟁이 발발하는데, 발칸반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손을 잡고 오스만 제국으로 독립하려고 일으킨 전쟁이 1차 발칸 전쟁이야. 그래서 이 전쟁으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발칸반도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완벽하게 독립을 해요. 이해가죠? 1차 발칸 전쟁으로 독립을 해요. 근데 이제 독립은 했는데, 그 발칸반도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어떤 민족이 얼마만큼 땅을 가져갈까 가지고 싸우는 게 2차 발칸 전쟁이야. 즉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2차 발칸 전쟁. 그것까지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러시아 티르크 전쟁부터 오스만 제국이 발칸반도를 완전하게 완전하게 상실하는 1차 발칸 전쟁, 그리고 그 다음에 지그들끼리 싸우는 2차 발칸 전쟁까지 이 흐름 좀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이렇게 나온 이상 이게 뒤에 내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봤죠? 가는 오스만, 나는 러시아고요. 2차 세계대전, 이 둘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2차 세계대전에서 교전을 벌일 수가 없는 게, 오스만 제국은 1922년에 멸망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당시에는 오스만 제국은 없고 지금의 터키가 있었죠. 그래서 독립 과정에서 대립하였다. 정답 2번이죠. 역시 19세기에 발칸반도의 한 나라였던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다.
이때 그리스 편에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지원을 해줍니다. 미국의 중재로 포츠모스 조약을 체결한 건 소련 아니다, 러시아랑 일본이죠. 소련이 아니라 이때는 그냥 러시아. 그다음에 여기는 프랑스, 독일. 요거는 프로이센, 러시아. 이렇게 세 나라가, 오스트리아까지 해서 세 나라가 폴란드를 분할 점령했었죠. 정답 2번. 이 문제 꼭 분석해서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각 단체 콜카타 대회 개최했고요. 이 콜카타 대회를 틸라크가 주도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4대 강령을 발표했어요. 인도 국민회의입니다. 인도 국민회의 내용도 내가 다 정리해놨는데, 인도 국민회의는 처음에 친영적인 단체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물론 치면 친일파 단체. 여기도 인도 국민회의,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는데 영국한테 잘 보이려고 만든 단체가 인도 국민회의인데, 영국이 벵골 분할령을 발표하죠. 1905년인데 이거에 반해서 인도 국민회의가 화가 나가지고 콜카타 대회를 개최합니다. 인도 국민회의가 콜카타 대회를 개최한 거야. 1906년이야. 그래서 콜카타 대회는 틸라크가 주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4대 강령 발표한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런 반영운동이 확산되니까 그래서 벵골 분할령 이후에 인도 국민회의는 반영적인 태도로 돌아섰다라 그래요. 정답이 5번이고요. 결국 이거에 힘입어서 영국이 벵골 분할령을 철회하죠. 그래서 1911년인 것까지 알면 됩니다. 오케이? 오스만이고요. 베트남의 판보이저우가 추진합니다. 이건 인도의 브라마 사마지 운동이고요. 세포이가 세포이 항쟁에 가담했죠. 정답 5번. 가단체 백령교 개통, 철도와 교회 파괴, 베이징 입성, 외국 공산 습격, 그리고 8개국 연합군에 의해 진압 요구하다. 찬두슈가 주당과 신문화 운동, 이 대표적이고요. 천주전부제는 태평천국 운동에서 발표했죠. 정답 3번이고요. 이건 순원이 주도했고, 이것도 역시 순원이 주도합니다. 정답은 3번. 17번. 이 노예제를 둘러싸고 남부와 북부가 싸운 전쟁은 미국 남북전쟁이에요. 이것도 이제 EBS에서 남북전쟁을 좀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너무 쉽게 나왔고, 남북전쟁은 흐름. 61년에 남부 7개 주가 탈퇴하면서 전쟁이 일어났고, 63년에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하면서 북부로 전세가 역전된 다음 게티즈버그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북부가 승리했다. 65년에. 그 흐름까지 잡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연도랑. 오케이? 이건 이탈리아고요. 영국, 독일, 프랑스, 5번 미국. 어렵지 않죠? 여러분 제발 제국주의 틀리지 마세요. 난 다른 건 그래도 제국주의는 그냥 외우면 되는 걸 내가 몇 번을 얘기했을까? 이거 틀리면 진짜 서운해요. 카메룬 독일 식민지였고요. 나이지리아는 영국 식민지요. 진짜 마음 아파. 에티오피아고요. 이집트 보고 3권 영국. 정답 2번. 마다가스카르는 프랑스 식민지고요. 포르투갈 식민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결성했죠. 정답 2번. 자, 19번. 가옥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정부는 프랑스, 영국 정부와 함께 이 도시 서부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관할하고 있대요. 그러나 최근 가가 내린 조치들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 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이 도시의 서부 지역 주민들은 생존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대. 가는 새로운 통화제도 도입을 둘러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대. 무슨 내용인가요? 베를린 봉쇄에 관한 내용이죠. 우리 서독과 서베를린은 누가 차지하고 있어? 미영프. 그리고 동독과 동베를린은 소련이 분할 점령하고 있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근데 미영프가 서독이랑 서베를린에서만 단독적으로 화폐 개혁, 즉 새로운 통화 제도를 도입한 거야. 러시아는 그거에 삔또가 상해가지고 서독에서 서베를린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해버리죠. 이게 베를린 봉쇄죠. 그래서 이 베를린 봉쇄를 내린 가가 소련.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새로운 통화제도 도입 때문에 소련이 불만을 갖고 일으킨 거고, 결국 이 도시의 서부 지역, 그럼 이 도시는 베를린이겠죠? 서부 지역 주민들은 생존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서독에서 서베를린으로 물자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소련이 가는 길목을 전부 다 막았기 때문에 물자 공급이 안 된다라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우리 정부는 미국이죠. 그래서 미 영프가 지금 이 도시의 서베를린을 관할하고 있다까지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베를린 봉쇄에 관한 내용이고 가는 소련이다. 너무 많이 나왔죠. 1번은 벨기에. 이거 비스마르크 프로이센이죠. 호메콘 창설은 소련. 정답 3번. 영국, 미국. 이렇게 19번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됐고요. 아시아 아프리카 29개국이 주권 주장 그리고 제국주의에 맞서는 회의는 반동 회의죠. 항상 육모에는 반동 회의가 나오더라고. 정답은 1번. 브레튼 우주 회의죠. 브레튼 우주 체제를 성립시킨 것. 유럽 연합이고요.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국가 연합이 생겼죠. 미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문항 해설 완벽히 했고요. 여러분들 그 내 글씨가 너무 못 알아보겠다, 엉망이다, 알아요. 그렇지만 서운해하지 말아요. 그래서 내가 뭐를 준비할게. 아까 만든 이 이쁘고 깔끔한 그리고 모든 내용이 담겨있는 해설지를 만들어 놨으니 저거 참고해주세요. 내 글씨 잘 못 써서 미안해요. 그거 이제 해설지 참고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간단히만 볼게요. 6월, 9월, 아니 자 9월 모의고사 전까지 이 3개월 동안의 학습 계획을 세워야 돼. 6, 7, 8. 자, 우선 1, 2등급 만점에서 1, 2등급까지 내가 2등급도 빼려다가 2등급까지 넣어준다. 그리고 3등급 이하. 3등급 포함이에요, 여러분. 3등급은 개념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6월에 개념 보고요. 기출 보고 여기 이제 EBS 수특 수완. 우리는 뭐 지금 엔제 모의고사 실무 이런 거 이걸 쳐다볼 때가 아니에요. 개념 기출부터 완벽히 해야 돼. 아시겠죠? 이번에 6월 모의고사 동사세사는 결국엔 너네 기출은 똑바로 했니? 라는 걸 물어보는 시험지 같아. 그리고 세계사는 한 발 더 나가서 EBS 봤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꼭 이렇게 하고 우리 또 만점에서 2등급 친구들은 아주 바람직해요.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EBS 수완이 지금 나왔잖아. 그래서 수완 먼저 풀어봐도 되고요.
이때는 뭐가 나오냐면 8월 말쯤에 중순에서 말쯤에 내가 EBS 분석서를 내주면 그걸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 수완 풀고 수완 복습으로 해줄까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를 하면 되냐면 이제 엔제나 실무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좀 새로운 문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나 신소재 문제 이런 거 열심히 대비하는 연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되고요. 뭐 틀린 문제는 항상 개념 꼼꼼히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6, 7월은 좀 문제 많이 푸는 거에 의의를 두고요. 8월에는 수완 제거 분석서를 복습하고 개념 기출도 복습해주면 좋아요. 전체 한 번 더. 오케이. 그리고 여유 되면 수특 복습까지. 이렇게 하면 아주 문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만점에서 2등급이어도 학생들마다 학업 성취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만점이어도 기출을 안 했다. 이제 개념 진짜 완전 빠싹 외워서 만점 받았지만 기출은 안 됐다 하면 기출 분석 꼭 6월에 해서 차례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좀 본인의 상황이 여기에 애매하다. 이 계획에서는 조금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내 카카오톡 채널 알죠, 여러분들? 거기로 개인적으로 질문 주시면 언제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뭐 그 막 외부 선생님 커리 이런 거는 나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담당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3등급 미만 친구들도 6, 7, 8월 열심히 하면 9월에서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고요. 만점에서 2등급 친구들은 더 튼튼한 실력을 쌓아서 9월은 이것보다 어려울 확률이 한 80% 되고요. 수능은 99% 이것보다 어려워. 아까 얘기했지만 수능이 이 정도로 나온다? 우리 평가원장 사퇴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떠야 된다니까? 이렇게 쉽게 나오면 수능에서 그때 그냥 이제 다 같이 죽자는 거야. 나는 몰라. 나는 이제 내 잘못은 아니잖아. 아니 어쨌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나는 진짜 큰일 나.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큰일 나. 진짜 걱정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평가는 아무런 책임을 안 지잖아. 어쨌든 그렇게 안 낼 것 같아요. 어렵게 낼 거겠지. 그러니까 1% 확률이고 무조건 어렵게 됩니다. 아시겠죠? 아, 어렵게 잘 대비해 봅시다. 세계사도 작년 6월 모의고사랑 작년 수능 딱 그 두 시험지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세요. 아시겠죠? 그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또 열심히 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내가 그 수능 특강 중요 문제 분석 라이브를 했었단 말이야. 그거를 다시 찍어주기로 했는데 내가 오늘 해설 강의 찍는 거를 깜빡했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미안한데 한 주 미뤄서 15일, 16일에 업로드 해줄게요. 그거는 꼭 지킬게요. 약속. 그 진짜 미안. 깜빡했어. 정신 차리겠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열심히 또 할게요. 저도. 그거는 이제 6월 16일에 아마 화요일에 올라갈 것 같고요. 그것에서 만나고 또 우리는 수완은 그렇게 해줄 그 강의를 찍을까 말까는 고민 중인데 어쨌든 수완 분석서도 외주고 내가 8월 말쯤에 9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알겠죠? 항상 열심히 해주시고요. 더운데 날 건강 잘 챙겨가면서 해주시고 처지지 마시고 항상 컨디션 챙기고 모르는 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고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